자, 오늘은 출산 거부 사회 6장 고령화와 연금 개혁 그리고 에필로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노동 개혁 문제까지 다뤄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인생을 이제 보육부터 교육, 노동, 그다음에 연금 수령자 시기까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한번 저출산 고령화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 있는 건데, 일단 노동자로서의 기간이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년이 60세죠. 그러면 이제 노후와 연금생활자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노후 불안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이 노후가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노후가 불안하다는 것도 젊은 세대가 아이를 안 낳는 또 원인으로 많이 꼽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를 낳아야 아이가 나를 부양해 줄 테니까 노후 대책이 됐던 건데,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럴 바엔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한다 이러고 이제 애를 안 낳고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일단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 하기 전에 각자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대로 그 아이가 나의 노후에 어떤 부양을 해줄 걸로 기대하시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유진 씨부터, 이유진 비서관님부터, 제일 젊으시니까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네네. 아, 사실 이거 일본 질문을 보고 저 너무 까마득해서 그 답변할 게 없어가지고 너무 이 문장을 보고 너무 까마득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내년도 어떻게 더 좋은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노후 너무 저는 정말 구름 위에 있는 단어고 노후까지 살지 어떨지도 모르는 거죠. 뭐 교통사고 당할지 뭐. 네, 제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그냥 문장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제가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할머니만 친할머니만 계시는데 노후를 보면 대부분 그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재산이랑 뭐 그 집이랑 이렇게 하나랑 자기 뭐 현금이랑 그리고 뭐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거 임대를 주로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동 소득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요 수입원으로 가지고 계시던데 저도 그냥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저도 제 노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굳이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생각이 안 드는데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노후라고 했을 때 뭔가 구체적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그냥 경제적으로 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힘이 없어지고 늙으면 노동을 못 하니까 그래도 임대는 하나 있어야지. 뭐 임대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하나는 있어야지. 그리고 내 집 하나 있어야지.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아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부양을 못 받으니까 내가 그리고 그 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애가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나이가 들면요. 제가 지금 30살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요양원이나 노후를 갈 나이가 되면 저 같은 1인 가구나 1인 노인을 위한 되게 서비스가 되게 산업이라든지 되게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공공사업이 1인 가구 그러니까 병원 동행 뭐 서비스 사업 공공에서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저 같은 1인 가구나 1인 가구 노인들의 병원을 같이 가주는 거죠. 약간 지금도 이렇게 서비스나 사업이 발달돼 있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 더 발달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은 솔직히 별 걱정도 없고 뭐 우려되는 점도 없습니다. 네. 아직 젊으시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네네.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지영 작가님, 이지영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 우리 산이가 저도, 잘 챙겨줄지. 음, 저도 뭐, 무슨 기초 자산이 탄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노후가 항상 사실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최대치로 붓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수입이 많이 잡혀서 뭐 세후소득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국민연금을 거의 최대치로 아마 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업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직장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아니라 지역 사업자, 가입자로 네, 내고 있다는 거죠?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지역가입자 이제 음, 네, 네. 직업상으로는 자영업자니까 개인 음, 사업자여서 사실 그 연금이나 이제 노후 대비를 개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은 그냥 국민연금을 묻고 있고 이제 사보험으로 연금 든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 이제 들 생각이고 그래서 공적 사적으로 이제
보험을 좀 이렇게 들어서 준비를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은 이제 공적 연금에 이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상 그 수령 금액이 이제 당시 현재 물가 가치로 따지면 당시 그 제가 한 연금 받을 때쯤 한 100만 원 정도 받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물론 100만 원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자산을 모으든지 이제 사적 보험을 또 들어야 할 텐데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 관련해서도 내가 한 65세 이후 저는 제 생각엔 67세까지는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을 못할 때부터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월 250 정도는 있어야 최저 자녀 교육비 제외하고 이제 최저 생활이 될 텐데 250을 죽을 때까지 그래도 한 25년 정도 이제 어떻게 월 수입을 만들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막 풀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중적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생각은 내가 뭐 자녀를 낳았다 해서 자녀한테 내 노후를 책임지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건 자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저는 지금은 부모님 용돈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뭐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이게 생활비가 되실 수 있게 드려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 젊은 층에서 생활할 때는 또 어느 정도 부담이긴 하거든요. 일정 부분을 또 부모님 계속 드리는 게. 그래서 저는 제 자식한테는 되도록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가지고 한 20년 동안 내가 쓸 노후연금 자산 정도는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또 일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한편 있는 반면 또 만에 하나 내가 그 자산을 모으지 못할 경우 자식이 그래도 엄마가 뭐 진짜 뭐 생활이 궁핍해서 이렇게 또 막 병 걸려서 이게 죽어가는데 내 자식이 날 모른 척 하진 않겠지? 약간 이런 약간의 안심되는 마음도 솔직히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자녀, 그 맛에 자녀 키우는 거지, 뭐. 그것도 없으면 네,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이제 도리지. 자녀를 내 노후 대비의 수단으로 삼는 건 아닌데, 음. 그래도 얘를 좀 잘 키워놓고 좀 높은 소득을 받는 직업을 이렇게 네, 취득할 수 있게 하면, 그래도 부모를 부양할 때 엄청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까지 하면은, 그래도 만에 하나 좀 안심된다. 모른 약간 척 이런 하진 생각이 않지 있고. 않을까. 네, 그 뭐 돈이 또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간병이나 여러 면에서 또 자식이 있는 게 그래도 좀 마음이 안정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저의 노후를 생각하면 만약에 노후라고 치면은 65세 이상을 저는 이제 노후로 이제 보는데 개인마다 또 사회적으로 또 기준이 다르겠죠. 근데 저는 본격적으로 제가 50대 중반 이후에부터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저의 노후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부모님의 그 완전한 노후, 지금은 그래도 부모님께서 한 60대 후반 이렇게 되시니까 어느 정도 활동하시 건강하신데 이제 거의 7, 80대로 75세 넘어가시면 제가 또 간병이라든지 이게 의료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자식 교육비에 거의 많은 걸 지출하는데 제가 한 50대 중반 이후 될 때는 자녀 교육비 플러스 부모님 간병, 그다음 의료비, 부모님의 노후 관련된 비용까지 추가로 두 개 더블로 들어갈 거를 예상을 하고 사실은 막 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좀 많이 모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내 노후 자금을 다 지출하진 말아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네, 그 생애 주기별로 또 자식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대비는 지금 국민연금 내는 것밖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또 저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이재용 작가님은 돈을 아주 많이 버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고민이 걱정입니다. 많으시겠네요. 지금 네. 우리 걱정이에요. 네. 최병천 소장님은 지금 KTX 아니시라 말씀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노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짧게만 얘기해 주실까요? 소리 들리나요? 네, 들리긴 들립니다. 네. 아, 그, 노는 제가 뭐, 책에서는 노인 빈곤 얘기도 많이 하고, 노후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작
제 노후가 불안합니다, 지금. 그리고 뭐 알다시피 그 국민연금 가입은 전혀 없고, 음, 있던 공무원 연금을 다 털어서 이제 교원불평기간 채를 썼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도 없고 공무원연금도 없고 연금은 현재 겹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거를 하라고 있는 제도가 기초연금인데 정작 저 자신은 기초연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영 씨 말대로 있는 기간 한 뭐 10년, 15년 기간 동안 돈을 왕창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무원연금을 부활하고 공무원연금 부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의원실에 언젠가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게 다 잘 안 풀리면 적당한 시점에 존엄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그래, 있습니다. 끔찍한 말씀. 그 정도일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최병천 소장님이야 나중에 기관장을 하셔가지고 막판에 이제 한번 크게 이렇게 억대 연봉을 받으시면서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얘기를 좀 이어가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저도 뭐 특별히 노후 준비는 안 돼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회사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15년째 꾸준히 붓고 있고 저는 기업 가입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절반, 제가 절반 9%씩 이렇게 4.5%씩 내고 있죠. 그게 이제 지역 가입자인 이지영 작가님은 본인이 그걸 다 내고 계신 거고 저희 네, 같은 회사원 직원 것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직원 것도 내주고 있어요. 네. 직원 것까지 내주고 계신 거고 네. 이제 저는 제 거의 절반을 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또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그 나중에 소득공제에 좀 도움된다 그래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또 연금저축에 넣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 연금으로 일부 돌아오는 거라고 하는데 이 연금저축이 이제 주식에 연동돼 있다 보니까 요즘 주식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되게 연금저축 원금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상당히 불안불안한데 뭐 주식이라는 건 언젠가 오를 때도 있겠죠. 뭐 그러고 그냥 있는 상황이고 저는 뭐 어차피 처자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 늙어서 살기 어려우면 이동학 같은 애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 같은 1인 가구들 모아서 실버 타운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실버 커뮤니티 타운을 만들어서 이 1인 가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사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평생 교육을 또 취미 활동으로 하잖아요. 신촌대학교 같은 거. 그래서 그런 평생 교육 활동으로 소소하게 그냥 소득을 올리면서 그 노년을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모르지 뭐. 불안하지. 이제 불안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연금이 유럽 같으면 받던 월급의 뭐 70% 받고 뭐 이렇잖아요. 요즘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 갖고 시위한 이유가 월급의 한 70% 정도를 원래 연금으로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년 늦게 받으라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이제 화를 내면서 시위를 하는 게 프랑스 지금 연금 개혁 시위였던 건데 우리는 소득 대체율이 뭐 45%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노후가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연금은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가져왔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화면 공유를 해가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 기본적으로 노후에 관해서 연금 이런 제도가 없었죠. 70년대까지만 해도. 네네.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네. 윤범 기자님은 그 국민연금과 별개로 퇴직연금을 본인이 또 그 회사가 내주고 있어요. 네네. 그 8.5%인가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회사를 1년 이상 다니는 정규직 계통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더하기 퇴직연금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음, 17%, 8% 정도의 보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소득 대체율은 약 40% 정도 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회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어떻게 됐나 한번 일단 살펴보면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옛날에 가족복지라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가족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 주는 게 일종의 노후 대비였던 거고 복지제도였던 거죠. 그래서 7명, 8명씩 막 낳았죠. 그러면 이제 대개 맏아들이 재산을 왕창 물려받고 맏아들이 책임지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하는 이런 방식의 가족복지 제도를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 사실상 이어졌고
그러다가 80년, 70년대에도 연금 이제 시도가 좀 있었다고 해요. 박정희 정권 때. 근데 연금으로 하기보다는 그때는 의료보험으로 먼저 갔던 거고, 80년대에 노태우 정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이제 국민연금이란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건 노태우 정부의 업적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연금이란 제도가 없다가 새로 생기니까 아니 왜 갑자기 내 돈을 뜯겨야 되냐 나는 그냥 지금 더 많이 쓰고 싶은데 라면서 되게 거부감이 심했잖아요. 국민연금 가입도 잘 안 하려고 했고 가입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후하게 만들었던 거죠. 굉장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이제 그런 제도로 국민연금을 처음에 만들었다가 조병천 선생님 잠깐 튕기셨지만 다시 들어올 줄로 알고 믿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제도가 이거 위험하다.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느낀 게 98년 김대중 정부 때였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보시면 일단 급여 수준이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뭐 70%를 원래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러니까 유럽 수준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처음 만들 때는 찔끔 내면서 소득 대체율은 70%를 맞춰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인구가 팡팡 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인구가 적은 노인을 부양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를 했던 거죠. 유럽처럼.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 때만 돼도 이거 IMF 끝나고 나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개정을 했고 그래서 70% 소득 대체율을 60%로 낮춘 겁니다. 그리고 수급 연령도 원래 60세부터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거 감당 안 되겠는데 해서 65세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연금 개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연금을 좀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을 해놨고 그리고 나서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오죠. 노무현 정부에서 1차 재정 계산을 한번 해본 거야.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고 좀 이제 불안하니까 했겠죠. 그랬더니 2036년이 되면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2047년이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라는 결과가 그 당시에 나왔던 거예요. 2003년에. 그래서 이거는 안 되지 않나? 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지지고 복구해서 2007년이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잖아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사실상 마지막 연금 개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두 번째 연금 개혁이고 사실상 마지막 연금 개혁입니다. 그 노무현 정부가 했던 2차 제도 개혁은 급여율을 지금 60%까지 주겠다고 김대중 정부가 한 번 낮춰놓은 걸 40%로 확 낮췄죠. 그래서 이제 40%, 그 소득 대체율이 40%가 된, 아까 최병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가 된 건 이때 노무현 정부 때 개혁을 해서 원래 받던 소득의 40%까지 받게끔 낮춰놓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조금 더 연금이 지속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국민연금 가입도 안 하는 아주 가난한 그 당시에 폐지 줍는 노인들 그 노인들의 어떤 자살 문제, 고독사 문제 이런 게 되게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지금의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2007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도입을 했고,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당대표, 노무현 대통령,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세 명이 합작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초노령연금은 조금씩 커져오고 있죠.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연금이 그리고 나서 2008년, 2014년, 2028년, 2024년 5년마다 한 번씩 재정 계산은 했지만 그 이후에 제도 개혁은 3차 제도 개혁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 계산만 5년마다 꾸준히 하고 그래서 이 기금 소진이 뭐 2060년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2057년으로 낮아졌다가 지금은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라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2041년이면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추계고 뭐 좀 있으면 또 한 번 더 뭐 추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두면 미래 세대는 연금도 못 받고 내기만 하고 연금이 고갈돼서 빵꾸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3대 개혁과제 중에 하나로 연금 개혁을 치고 나온 겁니다. 이건 국민연금에 한해서만 보면 그렇다는 거고 사실 공무원연금과 그 최병철 소장님이 이렇게 이미 다 날려먹으신 공무원연금 하고 군인연금 그리고 또 사학연금 이게 또 따로 있죠. 근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다 앵꼬가 났습니다. 이미 다 적자로 돌아섰고 그거를 국민이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것도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이슈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이고 사학연금은 또 별도로 있는 거고 사학연금도 아마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민연금이 불안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8만 원 주기 시작했죠. 그랬다가 10만 원으로 늘어났다가 20만 원으로 늘어났다가 아마 지금은 32만 원인가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하위 70%를 주고 있죠. 그래서
기초연금 가구도 서로 경쟁이 붙어갖고 여야 간에.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정부는 뭐 4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이재명 대표는 40만 원 받고 100%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더 올리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적게 받는 사람보다 기초연금이 더 많은 경우도 생기고 뭐 거의 비슷한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럴 거면 국민연금을 왜 가입하냐? 그냥 탈퇴하고 기초연금 받는 게 낫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어쨌든 연금 개혁이라는 문제가 우리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도 3대 개혁 아젠다로 제시는 했지만 사실은 이렇다 할 여야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씨 이거 보나마나 연금 빵꾸 날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뭐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준비하자. 연금은 무슨 연금이냐. 그러면서 연금 탈퇴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어쨌든 이 나라에서 애 낳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저출산으로도 좀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연금 개혁에 관한 스토리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연금 개혁이라는 게 우리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연금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연금 개혁이 있고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연금 개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의 진보 진영은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고 지금 소득 대체율이 40%라 그랬잖아요. 받던 월급의 40%밖에 못 받으니까 이게 불안하잖아. 100만 원밖에 안 돼. 많이 받아야 100만 원이라는 건데 이거 갖고 불안하니까 뭐 아까 뭐 지영 씨처럼 뭐 다른 수익을 얻어야 되겠고 유진 씨처럼 뭐 상가라도 하나 해서 임대소득이라도 얻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고 하는 개혁 방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개혁 방안.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오히려 돈은 적게 받고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보적인 그 연금 개혁과 보수 진영의 연금 개혁이 약간 좀 그 서로 정반대로 충돌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볼게요. 먼저 이유진 씨부터. 이유진 비서관님. 아, 네네. 일단은 저도 이거를 사실은 제가 연금이라는 거에서 솔직히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아서 이번에 이거 자료랑 이런 거 준비하면서 처음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화면 공유 좀 해보시죠. 어디? 네. 네, 초록색 버튼 보이실까요? 누르시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나? 이거 잘. 네, 잘 네, 이제 떴네요. 네. 네. 네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23년 이거 이제 보이죠?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이 정도인데요. 2,233만 명입니다. 이게 표가 너무 커가지고 네 이고 저희 사업장 가입자가 지영 작가님의 처럼 사업장 가입자가 1,470만 명이고 저희 윤범기 이거 지역 가입자가 여기 675만 명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업장 가입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가져왔고요. 저는 이번에 국민연금 수급자 수를 보면서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노령연금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 뭐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주로 이게 아까 이거는 보여드렸으니까 이 정도였다는 건 남자랑 이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적다라는 네네 이 거예요? 정도로 맞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네. 이 정도로 그리고 많은 줄 처음 알았다고? 네네네네네 그래서 노령연금 한 500만 명 뭐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고요. 그리고 남자가 좀 더 많았고 여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남자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 구간별로는 이 정도가 됐는데 저는 약간 놀란 게 약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너무 표가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소득이 없는 분들도 있다는 게 이 정도인 분들도 있다는 게 이거 왜 이러죠? 이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조금 많았고요.
100만 아니, 원, 이렇게 여기서 110만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원고를 풀 아, 수가 네네. 아, 없으니까 네. 그러면, 네네. 수치를 정확하게 아, 얘기해 네. 주세요. 네. 네네. 아, 이거 지금 휠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구간에서 좀 많이 이 구간에서 많이 나온 게 100만 원에서 110만 원 미만 이 구간에서 조금 많이 나왔고요. 이건 뭐, 이 기준은 뭐죠? 월 네. 소득인가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수령액인가요? 뭔가요? 네, 소득 구간별입니다. 가입자의 아, 소득 소득. 구간별 가입자 현황에서 100만 원과 110만 원 미만 이 구간에서 좀 많이 나왔고 어, 이 정도로 나왔고요. 네. 음.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분석을 해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던 게 저는 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무래도 좀 늦게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고령, 네, 그래서 되게 몇 배 차이였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실제 수급률을 보면 2014년에 66.8%였는데 지금도 약간 비슷하게 67.7%로 그냥 쭉 고르게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거든요. 네. 음, 그리고 이거 왜 안 움직이지? 예,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상향 조정 시에 노인 빈곤율 변화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18.9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노인 빈곤율이 37.6%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금액을 조금 저희가 그 공약처럼 40만 원 인상한다고 봤을 때 노인 빈곤율이 3.0%좀 감소하겠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소요 더 될 거는 그러니까 25.2조 원에서 더 6.3조 원을 기존보다 더 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상을 만약에 확대를 했을 때 30만 원을 줬을 때 대상을 확대한다고 치면 한 이게 1.6% 노인 빈곤율이 감소한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재원은 조금 더 드는데 8.1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뒤에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놀란 게 취업 의사가 최근에 이거 2023년 그거 조사를 했을 때 고령자들이 취업 의사가 이렇게 더 올라갔다는 게 저는 신기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연금 제도가 부실하다는 거를 약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더 약간 예쁜 폴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점점 47.7%에서 59.6%로 이렇게 취업 의사가 올라가고 있고 이게 더 나이가 드신 75세에서 79세 제 거 혹시 공유되고 있나요? 지금 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 27.6%에서 취업 의사가 39.3%, 39.4%로 75세에서 79세 사이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이게 소득 대체율이 낮고 그리고 이게 연금 제도가 진짜 연금 제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부실함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네.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지, 네네. 소득 아니면 지속 대체율.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아까도 그 보건복지부가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본인들이 그걸 데이터를 돌려봤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 데이터를 보는데 약간 좀 둘 다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일까요? 저는 궁금한 게 소득 대체율이랑 안정성이랑.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같은 안정성을 돈을 갖고 더 많이 주면 빨리 네. 소진되는 거고, 적게 주면 아, 길게 가는 거잖아요. 너무 간단한 저는 산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데이터를 보고 약간 느낀 게, 그래도 그 아까 말씀하신 소득 대체율보다는 그 재정 안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데이터 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 30만 원을 여러 명한테 줬을 때 재원이랑 그 40만 원을 좀 이렇게 좁게 줬을 때 재원 이게 소요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도 그렇고 사실상 저희가 지금 그런 말도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봤거든요. 지금 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못 받는다고 실제로 전국 경제인 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이 1990년대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셨고요. 이 연구원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얼마 전에 또 이게 그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또 발표를 했는데, 이틀 전에
그러니까 월 286만 원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을 10년 냈을 때 월 35만 7천 원 정도 낸다. 그래서 되게 연금 수령액이 소득 대체율에도 사실은 못 50%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것도 조금 지금 90년대생들부터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실제 연구원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소득 대체율을 그냥 지금 수준으로 가져가고 연금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안정성을 조금 지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2057년이면 소진된다라고 정부가 추계를 했는데 90년에 태어났다고 치면 2057년이면 몇 살입니까? 67살이 되는 거잖아요. 대충 65살, 65살. 그러면 90년대생은 65살쯤 되면 기금이 소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논리적으로는 기금이 없는 거지. 네, 그냥 그러니까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근데 네. 이제 그러면은 진보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세금으로 메꿔주겠지.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메꿔주듯이 무슨 걱정이냐. 요게 이제 진보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국민연금 자체는 소진돼도 세금을 그 당시에 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메꿔주게 돼 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걱정 마라라는 게 이제 소득 기치를 더 높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뭐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그때의 정치적 결단이겠죠. 그때의 정권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자, 이지영 작가님도 요 지금 우리나라 연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대충 이해를 했으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뭐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이야기할 뭐 전문가는 이제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연금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공적연금 그다음에 사적연금의 또 상관관계나 그래서 공적연금의 전체 이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전체적 연금 소득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제 또 그거를 또 구성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국민연금 또 내에서도 기초연금과 또 연동해가지고 기초연금하고 그다음 이제 국민연금 내 소득비례 이제 연금을 서로 합쳐서 이제 전체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로 또 되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거기에서도 이제 개인 부담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기초로 이제 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 거냐 해서 관련돼서 여러 비율 조정 관련된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또 세대 간 또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소득을 적립해서 이제 받는 식으로 되긴 하지만은 이제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 세수를 담당하는 이제 생산자들, 이제 경제 행위자들이 또 연금을 이렇게 부담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출산율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가입자 수와 이제 수급자 수, 그 다음에 수급 기간 관련해서도 또 세대 간의 이제 또 형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저는 이제 자영업자라서 지금은 노란우산 공제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한 노후 설계를 조금씩 이제 기금을 납입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연금 개혁 논의를 뭐 자세히 제가 알진 않지만은 또 예전에 자영업자와 다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연금 기금을 통합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고, 자영업자는 임금 파악이 제대로 이제 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연금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연대 책임으로 이게 연금을 지급할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인의 소득 적립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또 논의도 막 이제 철학적으로 사실은 이제 복지 철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기금 운용 관련해서도 연기금 운용을 의결권을 누구에게 이제 줄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기술적인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소득 대체율을 잡을 것이냐 이 문제도 있고, 사실 사회적 가치 합의의 사실은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뚜렷한 해법은 제시는 못하지만 이 연금 개혁 관련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논점들, 이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소득 보장의 소득 대체율이 지금 현 상황에서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그 공적연금이 존속이 되려면 소득 대체율이 또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왜냐면 기금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글쎄요, 현 상태를 이제 유지하되 그래도 좀 사회적 연대 책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도 약간 기초연금을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제 또 그럴 때 이제 국가 재정이 또 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지금 얽혀 있긴 한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소득 대체율은 그냥 이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걸로, 저는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또 좀 비합리적으로도 너무 높이면 기금 존속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납부 보험료율이잖아요. 그래서 납부 비율과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이제 생애 소득 대비 얼마나 이렇게 연금을 받을 거냐. 그래서 그 생애 소득 대비해서 이제 수령금의 비율이 있는데, 이제 납부 보험료율에 비해서 자기 수령 비율이 사실 너무 높으면 기금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존속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유럽처럼 거의 보험료율이 평균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평균 20%이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거의 한 9%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험료율을 사실은 조금 올리긴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 반발이 엄청 심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 건전성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험료율도 조금은 인상을 하고 소득 대체율을 너무 높이면 안 된다. 약간 이게 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유진 씨는 보험료를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료를 올리는 건? 이게 재정 아, 안정성을 좀 월급을 돈 좀 더 내야 될 거 아니야, 아, 월급에서. 기분 나쁘죠. 네. 지금도 너무 상당하게 뜯기고 있는데, 이렇게 뜯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약간.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받을 거라는 솔직히 보장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90년대생이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가져가는 것도 너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지금 가면 아니 월급이 없어 이렇게 그 있잖아요 다 뛰고 세금이랑 나면 세금. 네 이게 5대 보험 그러니까 5개를 4대5 꼭 쓰고 나면 이거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제가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데 실수령 한 300만 원인데 그 수령 받기 전에 보면 세전을 보면 38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그래요. 거의 100만 원이 맞아요. 날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연금이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미치겠는데 지금도 근데 지금 공무원연금은 근데 국민연금보다 더 좋아. 물론 뭐 조금 더 네 뛴다 근데 하더라도 어쨌든. 네, 그래서 아까 그 소득 그 대체율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독일을 찾아봤는데 독일 보험료율은 소득의 18.6%. 네, 스웨덴의 보험료율은 스웨덴도 18.5%. 그러니까 독일, 스웨덴 18.6, 18.5고요. 그 소득 대체율은 독일은 48%고요. 스웨덴은 소득 대체율 41.3%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험료율 9% 조금 낮은 편이죠. 네,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딴 찾아보니까 프랑스는 27.8이에요. 보험료율이.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30%는 보험으로 낸다는 거야. 그리고 영국은 25.8%고, 네덜란드는 25.1%.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거의 월급이 한 4분의 1 정도를 일단 국민연금에 받고 시작하는 거죠. 아까 독일이나 일본은 조금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거고, 우리나라는 9%만 내는데 그것도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 나는 4.5%밖에 안 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는 진짜 보험료를 조금 내는 거예요. 조금 내니까 조금 받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아깝다고 하고, 올리겠다고 하면 이렇게 반발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효능감이 없어서, 복지에 대한 효능감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면 그걸 제대로 복지를 겪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돈 내면 그냥 다 뜯긴다고만 생각하지 그게 언젠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냥 복지를 별로 받은 적이 없어서. 근데 유럽은 그런 복지 효능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근데 그런 효능감을 느끼기 전에
자꾸 기금이 소진될 거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도 내기 싫은 거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최 소장님 음소거 키시고 예,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연금 개혁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예, 너무 전문적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대중서니까 이 책은 대중적으로 이해할 정도로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연금은 일단 방금 윤봉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절반만 내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약간 저부담 중복지 형태로 시작됐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수입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100원 내고 220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20원은 어디서 왔냐? 다음 세대한테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자가 제도 도입 초창기 때 보장성을 좀 두껍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리나요? 네, 들리긴 들립니다. 들리나요? 예, 조금 버퍼링이 있지만 들리긴 들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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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국민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회의 좀 세대 간 연대, 사회적 합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큰 틀에서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지금 고갈 시점은 2057년이에요. 음, 아직은 좀 많이 남았다. 그리고 현 세대가 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거다. 다만 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현재 100원 내고 220원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를 회사와 노동자 합해서 9%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꼬맹이 세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지영 씨 아들 같은 산이는 보험료만 25% 정도를 내게 돼요. 보험료만. 유럽처럼 되는 그래서 거죠. 국민연금 제도 유럽처럼 되는 거가 핵심이 아니라 고부담 중복지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지금 세대가 저부담 중복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고부담 중복지로 덤탱이 씌워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다음 세대한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이제 어떤 이제 보장성을 낮춰야 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보장성을 낮추는 거는 약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연금제도 자체가 너무 부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보험료를 올리는 게 거의 어떻게 보면 그 답정너 이슈라고 봐야 돼요. 다만 그거를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마다 재정 추계라는 근본 이유는 5년마다 살짝씩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마다 개혁을 하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런데 들리나요? 개혁을 안 하고 재정 추계만 하고 노무현 정부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다 제도 개혁 없이 그냥 넘어갔죠. 그냥 재정 추계만 살짝 해놓고. 그래서 이거는 몇십 년 만에 한 번 해야 되는 개혁 이슈가 아니라 5년마다 조금 개혁하고 5년마다 조금 개혁하고 5년마다 조금 개혁하면 그 지금 소진 시점이 2037년에서 2045년 되고 2045년에서 2050년 되고 2050년에서 2055년 되고 2050년에서 55년에서 2060년 조금씩 뒤로 미루면 이 악폭이 큰 수직 낙하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약간 수평선 비슷하게 살짝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제도 개혁은 원래 5년마다 찔끔 하라는 게 최초 설계 취지고 입법 취지로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러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 아까 전에 이제 그 지영 씨가 자영업자랑 다 이제 연금을 포함하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국민연금 이슈는 아니었고 의료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이슈였어요. 고용보험, 고용보험. 그래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합을 하는 거고, 북유럽, 그러니까 이제 세계 어떤 사회보장 제도는 독일 방식의 어떤 사회보험 방식이 있고,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방식의 이렇게 어떤 조세 기반 방식이 있는데, 북유럽에서도 국민연금은 대부분 다 이제 내고 낸 만큼을 받는 방식인 거죠. 물론 이제 보장성이 좀 어느 정도 또 별도로 이제 빈곤자들에 대한 보장 혜택들은 따로 있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럽은 25%를 내지만 나중에 보장률이 70%까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부담, 고복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대로 두면 고부담, 중복지. 복지 수준은 그대로 돼 있고 이제 내는 건 더 늘어나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금제도 자체가 작동을 안 할 거라는 거지. 국민들이 다 국민연금 탈퇴할 거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 추계를 새로 해서 그에 맞게 제도 개혁을 찔끔찔끔 하라는 게 노무현 정부가 처음 만들어 놓은 연금 개혁의 취지였는데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에 2007년에 그래도 연금 개혁을 좀 해놓고 갔죠. 근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세 정권이 다 연달아 연금 개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재정 추계만 다시 해놓고. 왜냐면 연금 개혁하면 지지율 떨어지고 인기 네, 잃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가 설계한 게 아니고 음.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된 건 노태우 정부 때부터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87년 6월 항쟁과 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산물이에요. 그때부터 설계돼 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왠지 잘한 건 다 노무현 정부 탓을 아니라.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좀 작동을 해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가 연금을 받는 시점이 65세고 그리고 회사 정년은 60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60세의 회사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연금은 65세부터 받게 돼 있으니까 그 5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걸 메꾸기 위해서라도 그럼 정년을 더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년을 65세까지 연금 받기 직전까지로 정년을 늘리면은 국민들이 연금도 더 낼 거고 65세까지 회사 다니면서 연금을 더 낼 테니까 그리고 연금 수령은 65세부터 받고 그러면 국민연금 어떤 지속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짧게 의견 듣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유진 비서관님부터 음성을 키시고. 네, 저도, 사실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더라고요. 프랑스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엄청 세대 간의 갈등하고 정치인들은 약간 이용하고 그렇게 프랑스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 일단 프랑스는 엄청 잡음이 많았고, 일단은 독일이랑 스웨덴은 정년 연장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60, 독일은 지금 66세가 정년인데요. 2030년에 67세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급 연령 그리고 정년을 모두 67세로 다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약간 이렇게 좀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올리는 게 이렇게 아무래도 연금 수급 연령 늦추고 이렇게 정년을 이렇게 늦추는 게 일단은 세계적인 추세고 저희 인구 구조 상황에도 맞기 때문에 저는 정년 연장하는 거는 찬성이고요. 근데 요즘 현대차, 기아차 노조들도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국민연금 수령은 63세인데 60살에 끊어버리면 3년 동안은 뭐 하고 살아야 되냐, 뭐 땅 파먹고 살아야 되냐. 근데 저는 그래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연장한다는 거에는 동의하는데 근데 이거를 젊은 친구들이 저 같은 젊은 친구들이 안 좋아할 거란 말이죠. 쟤네들이 나가야지 내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 약간 요즘 현대차 노조를 이렇게 필두로 한
거대 노조들을 조금 20대 친구들을 조금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그 일자리를 저 사람들이 안 나가주니까 자기들 자리가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연장하는 거는 이렇게 찬성을 하는데 조금 약간 젊은 친구들의 그 요구도 생각을 해서 그냥 현실적으로 그 수준이지 않을까요? 연장은 하지만 조금 이렇게 연봉을 약간 낮추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그게 이제 전에 임금 피크제인 네, 거예요. 임금 피크제. 네네, 임금 피크제, 예, 그 방향이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청년들을 만나서, 20대 청년들을 만나서, 내가 연금 개혁 하고 싶은데, 그리고 뭐 이렇게 정년 이런 거 너희 해결해주고 싶은데, 나 지금 민주당에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 우리 하나도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 얼마 전에 그 청년들 만나서 하셨더라고요. 그 약간 제 생각에는 20, 30대 유권자들 약간 이거 표 끌어들이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 뽑아주면 내가 총선에서 이기면 연금 개혁하겠다. 청년들을 위한 연금 개혁하겠다고 그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권자들 앞에서. 그래서 얼마나 개혁을 하실지 저도 참 기대가 되고. 그래서 아까 윤범기 기자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스웨덴도 사실상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정년 연장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위원회를 꾸려서 그러니까 당들이 모여가지고 10년 동안 논의를 해서 프랑스와 달리 잡음 없이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좀 짧게 생각하지 않고 한 10년 보고 이렇게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지영 작가님. 이지영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년 연장 문제. 이지영 작가님 같은 자영업자는 사실 정년이 없잖아요. 뭐 굳이 네네. 연장하고 자시고. 네네. 부럽습니다.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건데 힘든 인생이라고 자영업자는. 뭐 자영업자 뭐 정해진 정년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수급 개시 연령이 지금 몇 살이죠? 65세. 63세입니다. 65 아니에요? 63세로 63세 나오던데요. 아닌가요? 63세. 네. 63세인가요? 네, 어쨌든 네, 말씀하세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개인 자영업자신데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을 좀 일부러 늦추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을 아직도 하실 수 있으시고 지금 거의 60대 이제 후반이신데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춤으로써 좀 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신 셈이죠. 자영업자로서. 그래서 네, 63세로 나옵니다. 네. 63세요? 네. 그래서 63세인데 이제 그때 안 받으시고 일부러 이제 지연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높은 소득 대체율로 이제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발적으로 정년을 한 5년 정도 이제 자영업자지만 늦춘 상황이시고 충분히 뭐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받는 거니까 이제 더 그 부분에서 이제 좋은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측에서 또 반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측도 그렇고 아까 이유진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은 이제 고용이 신규 고용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좀 우려가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정년을 좀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로 인한 이제 부작용을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뭐 청년 고용을 위축되지 않게 뭐 고령층 뭐 재취업을 교육을 늘려서 이제 고령층 고용을 촉진한다 이렇게 뭐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이게 충분한 해법인지는 잘 모르겠고 현재 이제 이거는 노동 구조와 이제 임금 구조 그리고 또 뭐 연공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년층이라고 하는 어쨌든 이게 연공 서열로 약간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과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직장 내에서 연공 서열로 이렇게 좀 높은 임금을 받는 그 근로자들 사이에 이제 생산성과 이제 실제 이제 사회적 노사에서도 또 그 기업별로 이제 또 합의된 그 임금 그 체계와 관련해서도 연동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조정이 돼야지 그 정년을 또 연장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청년 고용을 해야지 않으면서 또 정년 연장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년 연장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맞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그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됐던 1988년에 그 정년을 왜 그렇게 잡았냐 이렇게 보면 정년 한 그때 60세인가요? 그때로 잡았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70 기대 수명이 70세 정도였대요. 근데 지금 기대 수명도 늘어났고 이제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도 그 기대 그 수명 자체가 늘어나고 그 노동할 수 있는 노동 가능 기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추세에도 맞는 건데 그로 인한 이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작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98년에 개혁을 하면서 수급 개시 연령을 원래 이제 60세에서 시작했다가 네. 65세까지 5년에 한 살씩 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점점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63세지만 나중에 2033년이 되면 그 65세부터 받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 2033년 이후에 받을 테니까 우리는 65세 이후가 돼야 이제 수급 개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60세부터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63세에 와 있는 거고 나중에 65세까지 늘어나게 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자, 최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연금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연금 수급 연령 개시를 뒤로 늘린 거예요. 방금 윤범이 그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였었고 정년 연장이라는 말은 정년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영 씨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영 씨는 현재 정년이 몇 살이에요? 네. 네. 지영 씨 정년이 몇 살이냐고 본인의 정년. 저의 정년이요? 그러게요. 그냥 그 제일 제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가 정년 아닐까요? 또 그렇죠. 사회적으로 저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나이까지? 네.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뭐 저만 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네. 좀 기다리세요. 네. 버퍼링입니다. 지영 씨는 연장할 정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저도 연장할 정년이 없어요. 네. 정년이 우리나라 노동자들 대부분이 정년 연장 대상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실 그럼 이우진 비서관님도 정년이 없을 수 그다음에 있겠네요. 노동기 기자. 네. 우리 네 선거 결과에 따라. 네. 아니 저는 정년이 있죠. 정년이- 저는 내가 회사를 잘리지 않는 한 저는 네.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뭐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현재 우리 4명 중에서 정년이 있는 사람은 윤범기 1명밖에 없어요. 이지영도 정년이 없고 이유진도 정년이 없고 심상준도 정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금 우리가 4명 중에 1명이면 25%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10 내지 15% 정도로 봐야 돼요. 대기업하고 공공부. 그래서 그렇죠. 공무원과 대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 연장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상위 15%의 그 노후 소득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닥터리스를 더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일자리 소득, 그다음에 평생 고용, 그다음에 노인 고용을 늘리는 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몇 살까지 일하는지에 대한 통계청 자료로는 약 73세 정도까지 일을 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미 정년은 연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 연금 아니 그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든가 무관하게 이미 73세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를 그 어떤 일자리 복지, 일자리를 더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의 그 연령을 늘리는 거는 바람직한 거다. 왜냐면 우리나라 초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그거를 연금이나 복지로는 커버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로 이제 정년 연장을 제일 세게 주장하는 쪽은 기획재정부예요. 음, 왜냐면 자기 일이거든요. 자기 일.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냥 정년 연장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상위 15% 이미 그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도 든든한 사람들이고 국민연금도 빵빵한 사람들이고 퇴직연금도 빵빵한 사람들이 이미 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위 노동시장 유연성 소리가 안 들리네. 지금 계속 버퍼링이 네, 예, 아마 KTX 아니고 이동 중이셔서 계속 버퍼링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돌아오시면 또 연결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정년이라고 하는 건 상위 10에서 15%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얘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년 연장은 대부분의 국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흔히 자기 일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정년은 대개는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는 게 정년인 거고 대부분 정년 없이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면 상위 15%의 어떤 이렇게 그 노후소득만 더 늘려주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최 소장님 생각이시고, 그리고 저는 또 그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이 노동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정년 연장은 안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처럼 연공서열제에 의해서 임금이 쭉쭉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높아지는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도 55세에서 57세 되면 임금 피크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연봉이 거의 1억을 찍고 있어요. 평균 연봉이 1억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5년을 더 늘려준다? 그럼 그 사람들 5억을 더 받고 그 은퇴하는 거라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신입사원을 뽑으면 훨씬 더 많이 뽑을 수 있는데 그 회사에도 일이 도움되고 그 나이 되면 일 안 하거든요. 이미 그 나이쯤 되면 다 그냥 의자나 안 돌리면서 하도 뒤로 제끼고 시키도 다 시켜. 알잖아요. 다 의자 제끼고 뒤에 발 올리고 앉아 있긴 하지. 그리고 말로나 이러려 그러지. 실제로 일을 안 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적체가 돼가지고 안 나가고 정년 늘어나면 버티고 있는 걸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죠. 그건 회사도 싫어하고 직원들도 싫어하는 문제야. 그래서 그걸 할 거면 임금 피크제를 세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임금이 팍팍팍 깎이는 걸 전제로 그래도 다닐 거냐.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임금 피크제가 다 지금 위법 판결이 막 나고 있거든요. 그 2018년, 2012년 뭐 이명박 정부 때 억지로 도입하라고 해서 우리 회사도 그렇고 많이 도입했는데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게 하려면 같은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임금 피크제를 되게 50%로 월급을 깎고 되게 세게 들어가는 대신 현업에서 빼버려요. 현업에서 빼서 저술실이라 그래서 집필실 아예 그냥 그 휴게실 같은 데로 보내버려. 일을 전혀 안 해요. 일을 전혀 안 하고 그냥 퇴직 준비만 하면서 한 3년 더 다니고 대신 임금은 절반으로 깎여. 이것도 우리 회사는 되게 세게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용하는 걸 각오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정년 연장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과연 그 정도를 우리는 그때 노조가 약해서 그걸 동의를 해준 건데 그런 노사 합의를 해가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느냐. 아니면 결국 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가 된다는 거지. 이게. 최 소장님 다시 얘기해 보세요. 최 소장님 다시 얘기해 보세요. 최 소장님 다시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다시 들어는 오셨는데 얘기해 보세요 한번 아무 얘기나. 소, 소, 아니 최 소장님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을 해야 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한번 그 얘기해 보시고. 저희 소리도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 지금? 예, 예. 그런가? 저희 그러면 소리도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안 들려, 안 들려. 형님 안 들려. 안 들려. 소리 안 들려, 안 들려. 왠지 모르겠지만 안 들립니다. 마이크 연결은 된 것 같은데. 네. 음,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요. 채팅해줘, 채팅으로 안 들립니다. 음. 네. 곧 포항역 도착하신대요. 포항역 도착해서 내려서 얘기하시는 걸로. 네, 자, 그럼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 근데 연금을 관련해서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재영 씨. 죄송한데
아까 최병천 소장님도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어쨌든 정년 관련 이야기는 상위 임금 근로자들에 관한 또 이야기다 이렇게 한 내용도 좀 이렇게 그것도 일부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국민연금 정년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정년이라는 것이 이제 임금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나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정년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상대적이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여서 사실상 법정 이제 정년은 없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그 국민연금을 언제까지 내고 그다음에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하는 그 논의의 총체적인 거여서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그 개념 정년 연장,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오래 내고 그다음에 더 늦게 받고 그렇죠. 조금 더 많이 받는다. 이 개념과 사실 연동된 거여가지고 그게 꼭 임금 상위 몇 프로 임금 근로자 관련된 얘기에 국한되는 걸로 사실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상징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함의를 따져보면은 자영업자나 이제 기존 그냥 그 꼭 임금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예측하고 언제부터 내가 일을 못해서 연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어떤 예측인데 그런 예측치 자체에 대한 또 논의여가지고 이게 꼭 그 상위의 몇 프로에 국한된 논의인가? 약간 그런 의문이 사실 들긴 했거든요. 하여간 연금을 더 낼 수 있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65세 네네. 수령 직전까지 연금을 더 낼 수 있게끔 네. 하는 방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들리나요? 금융위복처럼 네, 이제 네. 들립니다. 이제 들려요. 네. 네네. 네, 이제 들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포항역에 내리셨네요. 네. 이제 그 얘기는 알겠고, 그래서 지금 연공서열제처럼 임금이 막 1억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정년을 그냥 무작정 늘리는 거는 답이 아니고, 뭔가 좀 네. 합리적인, 그 사이를 메꿀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제 일자리라든가 좀 더 유연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형태의 노동개혁이 이루어지고, 정년도 연장돼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그냥 무작정 지금 상태에서 정년 연장하는 건 아주 소수의 그 기득권층을 위한 혜택밖에 안 된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그러니까 해야 되겠. 현재 네, 방식에서 정년 연장하는 건 네. 이유진, 최병천, 이지영의 희생을 바탕으로 윤범기를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감사합니다. 넷 중에서 처지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 윤범기고 그러네요. 처지가 가장 안 좋은 사람이 우리 3명인 건데 무슨 말씀? 그거가 정년 연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나이 되면 그래서 연봉이 한 1억쯤 될 거예요. 그러면 1억 연봉을 5년을 더 받고 가는 거니까 저한테 5억을 더 몰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 뭐가 감사합니다. 바람직한 거냐는 거죠, 제 얘기는. 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이 연금 문제를, 연금 개혁을, 연금 개혁이래. 연금을 좀 약간 저출산 극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오는 아이디어 몇 개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이를테면, 다자녀 가구. 이를테면, 세 자녀 이상을 낳으면, 국민연금을 지금은 자기가 낸 만큼 받고 그 낸 게 얼마냐에 따라서 받는 구간이 다 다르잖아. 근데 세 자녀 이상을 낳으면 그냥 얼마를 냈는지에 상관없이 최고치를 주자. 국민연금을. 최대한 40년 부었다고 생각하고 세 자녀만 나오면 연금 받는 걸 최대치로 채워주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그 최혜범 씨라고 루저의 정치학 출신 작가님이 그런 제안하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에서. 제가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그러면 마무리 말씀 하시고 나가실까요? 그냥 마무리 발언 나중에 추가하는 걸로 할게요, 그냥. 네네, 그러시죠. 온라인으로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추가해 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빠이빠이. 네. 원래 그 최병철 소장님은 원래 1시간 땡겨서 원래는 요 1시까지 하고 끝내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네. 요것 때문에 다시 12시로 되는 바람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일찍 나가신 걸로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무슨 아이디어인지는 아시겠죠? 다자녀, 세 자녀 이상 다자녀를 낳으면 그만큼 국민연금에 기여를 한 셈이니 어쨌든 최대치를 맞춰서 주자라는 제안 혹은 그 자녀 양육 기간을 뭐 10년으로 치면 한 명당 10년씩 해서 그거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가산해 주자라는 거지. 예를 들면 저도 지금 15년을 회사 다녔지만 뭐 금방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부은 기간이 15년밖에 안 되잖아. 근데 아이를 낳으면 그 양육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부은 걸로 쳐가지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를
연금과 연동해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어, 되면 노후가 좀 더 안정적이 되니까 더 아이를 더 키울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잖아. 그렇게 하자는 제안들이 조금 있거든요.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 같은 거 들어보면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지영 씨부터 먼저 이렇게 이런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만약에 그 저출산 대책하고 국민연금 대책이 좀 실효성 있게 연동이 되려면 음, 이 아이 기른 그 출산 크레딧이라고 하나요? 아이를 기른 그 기간 자체를 좀 엄청 장기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근데 뭐 나온 방안은 최대 50개월인가? 3명 낳으면 뭐 최대 음, 50개월까지만 더 기간 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0개월이면 5년이 안 되겠네. 4년 그렇죠. 정도. 4년 뭐 2개월 뭐 그 정도인데 음, 이제 그 정도 산입해봤자 그렇게 늘어나진 음, 않잖아요. 국민연금 음, 수령액이. 그래서 이게 뭐 그리고 이제 거의 아이를 기를 땐 그 기르는 그 당시에 엄청 힘들고 시간적 그 물질적 여유가 없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음. 사람들이 3명이나 낳고 그거를 이제 내가 노후에 30년 이후에 이거 받아야지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이게 출산 요인에 이게 출산을 음, 일으키는 다자녀를 낳을 수 있는 요인으로 이게 실효성 있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 좀 그렇죠. 그 현장성도 좀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연동이 되려면 좀 강력하게 사실은 엄청 내 음, 노후가 그래도 아이를 길러도 보장된다. 이거가 되려면 굉장한 기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음, 이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연동하는 그 취지 자체는 괜찮은데 차라리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지원, 교육비나 뭐 여러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게 노후에 그래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후에 이제 저축을 늘리는 셈이니까 이제 가계 가처분 소득 자체를 줄여주면 육아 관련된 그러면 노후 저축이 늘어나는 어떤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비슷한 효과라서 이게 연금과 연동을 시키는 아이디어는 나쁘진 않은데 굉장한 많은 실효성 있는 기금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도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보통은 자영업자든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는데, 근데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전업주부들은 국민연금에 개별적으로 내가 가입하겠다, 이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자동 가입 자체도 되지 않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에서 일부러 그래서 자기 전업주부 아이 둘을 키우는데 자기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자기가 아이를 기른 그 돌봄 노동 기간도 노동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음, 그거를 이제 자기 그 소득 뭐 생활비가 어쨌든 자기 소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뭐 다자녀 근데 국민연금과 이제 자녀 출생과 이제 연관을 지을 때 그게 또 꼭 나쁜 아이디어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이제 자녀를 기른 돌봄 노동 기간 자체를 사회적인 노동으로 인정해준다는 어떤 묵시적인 조금 그 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실효성이 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년 2개월 이거는 너무 짧고 네. 한 뭐 10년이나 뭐 좀 이거 뭐 하여간 팍팍 좀 넣어줘라 이거지.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의미 있게 네, 실효성이 뭐 느껴지게.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이유진 씨도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저는, 네, 5번 질문을 보고 되게 참신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제가 예전에 사회학 배울 때 여성의 빈곤화라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그 빈곤의 음, 여성화가 아무튼, 그러니까 노인 빈곤의 대부분이 또 여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남자 노인들은 아무래도 그 시대에는 되게 다 노동을 하셨으니까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막 다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여성 노인들은 대부분 그 시대에는 대부분 전업주부였고 아기 키웠으니까 그런 뭔가 국민연금의 그 대상에서 이렇게 소외돼서 주로 여성 노인이 그렇게 돼서 약간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제도가 그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같고 또 물론 남자 여자 이런 거 가르는 게 아니라 가사 노동하시는 분들의 그 경제적인 자립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찬성인데 약간 그 생각도 있어요. 인간이 바로 눈앞에 보상을 줘야지 저출산 효과가 있지. 바로 음, 지금
좀 이따가 아 나 좀 그때 줄게 해가지고 아 효과성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좀 이게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구가 만약에 연금을 주게 되면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자녀가 키울 때는 경제적 약자지만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만 얘네들이 커서는 이 사람은 되게 부자일 거란 말이죠. 걔네들이 그렇죠. 용돈을 주니까. 그러면 음,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네네네. 그것도 그러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뭐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거는 좋긴 한데 이제 그거 장기적으로 나중에 받을 걸 보고 과연 더 낫게 안 낳을 사람이 더 넣긴 하겠느냐 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최대치로 주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노년에 중복 혜택이 되는 셈이니까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건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쓰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하도 심각하니까 예를 들면 낳은 부부한테 너네 한 명만 더 낳으면 노후 걱정이 없어져. 국민연금 최대치로 줄게 라고 하면 야 우리 좀 힘들지만 어차피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한 명 더 낳고 노후 문제 해결할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 낳은 부부가 하나 정도 더 낳게 하는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그러면 그 부부는 나중에 되게 행복해지겠죠. 나이 들면은 세 자녀가 있으니까 세 자녀가 조금씩 용돈 모아주고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최대치로 받으면 노후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이미 둘 낳으신 분한테 한 명 정도 더 낳게 하는 한 명 있는 사람한테 셋을 낳게 하기는 어려워도 이미 둘 낳은 사람이 한 명 정도 더 낳게 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건 진짜 극약 처방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온 국민이 다 세 명 낳아버리면 이것도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제가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워낙 안 나오니까 이제 극약으로 이제 일종의 일몰 기간을 두고 어떤 한시적으로 써볼 만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고 그러면 원래 오늘 에필로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에필로그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가 언급했던 저출산 대책들 한번 쭉 다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하고 그리고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 타워 주체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약간 정치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죠. 어떤 정무적인 주체 형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또 최병철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되는 파트고 근데 오늘 일찍 나가셨으니까 요 파트만 따로 띄어서 나중에 온라인으로 한 번 더 모이는 걸로 하죠. 오프라인으로 모이든. 그래서 요 부분은 네. 별도 대담을 한번 카톡방에서 최병철 선생님이랑 같이 일정을 잡아갖고 요거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일정을 잡아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네. 그 워딩 작업 지금 이유진 씨 2장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완료를 해서 이번 주 일요일 밤에 올리는 걸로 제가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네네. 1장은 끝냈고 3장은 한 3분의 1 정도 했거든요. 아직도 많이 네네네네.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해도 끝이 없어. 네, 맞아요. 너무 말이 많으셔가지고. 네. 저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 지영 씨가 네, 4장 해주기로 했어요. 4장. 맞아요. 네. 보육. 네. 네, 지난 교육. 거의 저도 최근까지 너무 애들 시험이랑 이렇게 너무 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 초부터 시작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오케이. 한 2시간씩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장까지 그렇게 해서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네. 5장, 6장은 또 조금 나눠 봅시다. 자, 어쨌든 네. 고생하셨고 오늘은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네. 죄송한데 그래도 책이어가지고 네네. 약간 아까 최병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뭔가 사실관계 관련해서 조금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맞춰도 될지. 네, 빨리. 네네. 네네네. 연금개혁 관련해서 자영업자를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사각지대를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아까 자영업자 얘기는 국민 건강보험에 국한되는 이야기라고 고용보험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책에는 이게 김대중 정부 시기의 연금개혁의 주요 논점 중에 하나가 도시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문제라고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책으로 쓸 때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이게 부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게 김대중 정부 때 네. 지역 가입자하고 기업 가입자를 통합시키는 되게 큰 이슈였어요. 그게 연금 개혁의 큰 이슈였는데 네. 그게 단순히 그것만은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의료보험도 그런 식으로 나눠져 맞아요. 네, 있었고, 의료보험도 고용보험도 그렇게 돼 나눠져 있었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거를 김대중 정부부터 개혁하면서 이른바 4대 보험이라는 게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식 어떤 복지체제가 김대중 정부 때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네네, 기업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하는 문제가 이게 별도로 운영됐거든요. 별도 네네, 보험이었어요. 그리고 네, 별도 보험이었던 걸 하나의 보험으로 묶은 게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또 보험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네네, 찾아보고 국민연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팩트 체크해서 나중에 네, 원고에 넣을 때 수정하는 걸로. 네네. 그래서 여기 김영순 여기 복지 그 관련된 전문가께서 여기 적어주신 내용이어가지고 나중에 팩트 체크로 그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네네. 될 것 서로 한번 같습니다. 찾아보죠. 서로. 네, 책이어가지고 그냥 말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